그리고 그거를 계속 why 물어보면 거짓말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러티브가 없어져요. 내러티브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죠. 저는 사회혁신가 김정태라고 하고요. 제가 하는 역할은 MI 소셜 컴퍼니에서 임팩트 투자 그리고 사회혁신 컨설팅 이런 사회 환경 문제 해결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미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는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한국의 최초로 사회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영리기업이라면 보면 되겠고요. 사회혁신을 하는 다양한 스타트업이나 국제기구든 기업이든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를 저희가 컨설팅으로 풀기도 하고 또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스타트업들은 저희가 투자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한 192개 정도 투자했고 규모 면에서는 아시아의 최대 규모가 저희가 됐어요. 그럼 미스크가 해결해 나가는 사회 문제를 정의한다면 어떤 사회 문제가 될까요? 저희는 크게는 사회 양극화, 경제 불평등, 기후, 환경 위기 같은 세계 3대 난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각자가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가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런 혁신가들, 정부는 정부, 시민사회, 기업 혹은 스타트업들이 각자 열심히 했던 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해서 저희가 갖는 문제 정의는 어떻게 하면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영역들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집합적 임팩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프면 내과, 외과, 정신과,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협진을 해야지 뭔가 고치는 것처럼 내과 선생님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외과는 이거는 내 거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미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 플레이어들, 이미 존재하는 인터벤션들, 솔루션들이 왜 어떤 순서로 또 어떻게 융합적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는 실험해보고 혁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웹사이트에 사내 기업가라는 단어들이 나왔었는데 혹시 사내 기업가에 대해서도 정의 내려줄 수 있을까요? 네. 사내 기업가 핵심은 기업가잖아요, 그렇죠? 앙터프러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앙터프러너가 어떤 특정한 조직에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사내 기업가라고 하죠. 저희가 사내 기업가를 한 거는 우리가 대부분 만나고 돕는 분들이 앙터프러너인데 이 앙터프러너와 함께 뭔가 혁신의 여정을 하려면 또 대화의 수준을 함께 하려면 그냥 월급쟁이나 매니저의 수준으로는 이분들이 우리를 취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앙터프러너는 앙터프러너들하고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 내에 있는 분들이 앙터프러너이지만 사내에 소속돼 있는 사내 기업가의 수준으로 훈련받고 행동해야지만이 우리가 밖에 있는 함께하고자 하는 앙터프러너들과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화는 사내 기업가 한 사람의 기업가로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일하는 방식들을 선택할 수 있는 힘들을 저희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은 가져가고 있죠. 그러면 좀 클래리파이 하자면 그 바깥에 있는 앙트프런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 사내 기업가들이 함께 공부하고 그 역량을 맞춰 나가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매니저, 어떤 일반 회사에 있는 직원과 그냥 저희 같이 어떤 사내 기업가가 질적으로 다른 거는 저희는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하라는 것들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대표가 지시하는 거가 아니라 각각 개개인의 사람들이 내가 한 사람의 사내 기업가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전략을 할지에 대해서 물론 동료들과 수없이 많이 저희가 토의를 하죠. 하지만 현장에 가서 그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업무를 먼저 할지에 대해 저희는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업가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현재 한 80명이 되는데 이런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기업가처럼 한 사람들이 8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의 문화는 압도적으로 혁신적인 부분을 저희는 공략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임팩트 생태계를 만들고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대표님 개인적인 네, 배경에서. 저는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란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과거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전공한 거가 저에게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근데 그런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역사를 보면 볼수록 대부분의 역사는 전쟁, 아픔, 문제
문명의 붕괴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 잘 된 건 아니니까 질병의 역사, 인권 탄압의 역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호기심들이 사회나 왜 우리 지구가 혹은 왜 이럴까에 대한 것까지 확장이 됐고 그래서 저는 비영리에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국제기구 UN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UN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사회나 환경의 문제들이 이렇게 거대한데 한편으로는 이 거대한 문제가 다른 말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시장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문제가 강렬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그 해결책이 니즈고 그게 바로 마켓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장이 되는구나. 그 새로운 시장을 탐색하는 게 저 호기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잘 맞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임팩트 투자사가 들어가서 시장이 아니었던 곳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자. 그런 부분들을 저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거죠. 그 사회 문제를 지금 비즈니스 측면에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기업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이 비즈니스적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비즈니스는 결국 자기들이 몸을 담고 있는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말 민감하게 쫓아왔어요.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창업가나 팀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프로덕트 서비스를 하면 외면당하기 때문에 좁게는 우리 지역사회, 넓게는 우리 국가가 그다음 더 넓게는 다 자유무역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더 넓게는 생태계와 지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 어느 집단보다도 빠르게 파악을 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옛날에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변화의 속도라는 개념에서 법원이라든지 집 이런 가족은 가장 변화를 저항에 심했고 가장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집단을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내가 원해서 변하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아서 안 변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우리 고객이 요청하면 금방 변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회나 환경이란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 비즈니스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죠. 지금 기후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돼서 비즈니스가 기후 위기는 나랑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 두 번째는 사회나 환경의 문제가 많다 보면 인구 소멸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기민한 기업가들은 이것을 푸는 거가 새로운 시장이 되겠네? 라고 또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첫 번째, 기존의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분 때문에 관심 있게 되고 두 번째는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는데 기존 시장에서 그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비시장이라고 말을 하는 사회나 환경에서부터 블루오션에 가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왜 비즈니스가 사회나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지에 대한 그냥 크게 두 가지 설명을 해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그 해결책 자체가 니즈가 된다는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파. 그러면 사람들은 두통약 같은 게 필요해. 그럼 우리가 두통약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이 형성되죠. 그럼 두통약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체가 만들어지죠. R&D가 하게 되죠. 직원을 뽑게 되죠. 그럼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니즈가 있다는 것에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하는데 때로 사회나 환경의 문제는 니즈는 아직 아니지만 그 문제 자체가 엄청 거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예를 들어 정부한테 아니 저렇게 밤에 아니면 싱크홀 같은 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부 뭐 하냐? 계속 정부는 뭐를 해요? 예산 편성하겠죠. R&D? 그럼 R&D를 누구한테 줘요? 자,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10초 혹은 30초라도 그 징후를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는 데를 찾습니다. 그럼 그 스타트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사회나 환경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 문제 중에서 100도씨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해서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이 시장이 확장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지금 미스크가 그런 스타트업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사회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거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사례를 만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들이 저는 집중하는 거가 처음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그 팀 중에
경력 보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 위커넥트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비즈니스는 잘 안 돼서 폐업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여성 창업가가 결혼한 분은 아니지만 이 단어 자체가 문제라고 파악했어요. 경력 단절 여성 굉장히 남성 중심이고 공급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이 단어부터 바꿔야지만이 모든 액션들이 된다 해서 뭘로 바꿨냐면 경력 보유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꾸고 이것 때문에 성동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걸 경기도 같은 거 다 뺐습니다.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세상에 하나의 고유한 그동안 없었던 메시지를 던지고 그동안 잔잔했던 호수에 파문을 일으켜야죠. 왜냐하면 현재 상태가 우리가 다 만족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현재 상태가 만족하지 않다면 누군가가 물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물결을 만드는 것들을 저희는 특히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팀들이 또 잘 되는지는 사실 그건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도전은 항상 되게 어렵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와 인사이트를 받은 이제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솔루션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처음 투자받는 그런 뭔가 파장을 일으키는 스타트업이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그런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꼭 비즈니스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초기 투자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덕트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투자하는 것들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처럼 이제 그런 의미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 자체는 검증이 아직 안 됐어.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누구를 보고 들어가냐면 바로 그 사람을 보고 들어가요. 이 사람의 머릿속, 이 사람의 세계관, 이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그 해석하는 고유한 렌즈, 저희가 렌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더 나은 방식으로의 세상을 해석하고 상상한 하나의 고유한 렌즈이고 눈이에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뿌옇겠죠. 근데 그 렌즈가 계속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더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가져온 프로덕트과 서비스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이 없을 때는 누구한테 집중하는가? 바로 그 렌즈를 가진 그 사람. 그 사람은 왜 저런 철학을 가졌지? 왜 이거를 가지게 됐지? 왜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까? 왜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정말 잘 될 수 있는 기회, 본인의 커리어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가는 거죠. 혹시 그런 걸 확인하는 리스크만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봄이라는 계절도 같이 시간 보내고요. 여름에 땀도 같이 흘려보고 가을도 되고 추운 겨울, 비유적인 표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저희는 대화를 많이 나누고요. 그 대화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좀 알죠. 조금만 1시간 대화하면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저 사람 안 만나고 싶다. 느낌 와야 안 와? 맞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가 우리도 똑같은 거지. 하다 보면 우리가 끌리는 세계관이 있고요. 어떤 세계관, 저거는 좀 믿기 어렵다. 왜냐면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물론 속일 수도 있지만 그 대화가 계속 하다 보면요. 패턴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why 물어보면 거짓말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러티브가 없어져요. 내러티브가 없으면 이 사람이 이걸 하는 이유는 사실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러티브 혹은 스토리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창업가를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떻게 창업자를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창업자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퀄리티, 그 내러티브의 개연성, 그 시나리오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에 공감하게 되면 그게 바로 비로소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에 워낙 이런 지원 사업이나 펀드를 받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가들이 오히려 자신의 내레이티브를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그 사업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시고 아니면 생각하시나요? 그런 나름의 묘미가 있죠. 정보나 지원하는 것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스크리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평균이라는 표준적인 절차가 있는 거고. 하지만 그거는 그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평균적인 표본을 따라가는 건 중요하지만
여기에 잡히지 않은 자신의 고유한 익스트림 있잖아요. outlier.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모든 것들을 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숫자로 얘기해야 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원하는 증빙의 절차들이 있고 그건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만 똑같이 따라가게 되면 다른 것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없는 거죠. 너가 없어도 다른 애가 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창업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이 있으면 어카운터블하게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만 했으니까 됐다 끝난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아웃라이어, 투 익스트림이 있잖아요. 나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무엇인가 나를 이끄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저 뒤쪽에 익스트림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들이 다음 버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혹은 이렇게 만든 우리 회사가 매각을 원하는 거야? 아니면은 더 이걸 내가 키워가서 IPO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분을 계속 장악해 가서 내가 이거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더 다음 주자로 가도록 돕는 게 중요할지에 대한 다음번에 대한 비전까지도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변화할 필요도 있는 걸까요? 그런 내레이티브들 다 물어보기 위해서? 근데 정부에서는 세금을 쓰는 거니까 그런 어떤 표준적인 절차가 기준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공감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기준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감사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을 뽑았어? 할 때 그때 필이 좋아서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혈액형을 했더니 뭐 혈중 농도에 알코올이 있냐 없냐 예, 이런 기준을 하는 것들은 저희가 공적 자금을 쓰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도핑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오줌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창업자가 이거가 중요하다는 것에 내가 매이게 되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가 나오겠죠.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은 없어지고 그냥 상 타고 상금 타고 투자하고 뭔가 회사는 성장하는데 근데 나는 길을 잃어버려요. 그게 바로 창업가의 딜레마죠. 너 진짜 하고 싶니? 너 진짜 이게 네가 원했던 거니? 회사는 매출 100억이 넘었는데 그게 진짜 네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지표니? 그거를 창업자는 계속 되새김하고 회고하고 회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기의 좌표를 스스로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제3자가 그래서 나 잘 가고 있는지를 봐달라는 거를 요청해야죠. 이게 바로 피드백의 힘이죠. 마무리로 이제 설립한 지 13년이 되어 가는데 지금 미스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와 앞으로 대표님의 뭔가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개인적인 비전은 한 10몇 년 전에 없애버렸어요. 개인적인 비전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는데 뚜렷해서 좋은 것도 있어요. 불안감이 없다는 거.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불안감을 없애는 정도 외에는 딱히 그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더 위험한 거는 저의 목표와 비전이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저의 성향상 사람들이 수단과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내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저 사람은 과연 영향가가 있나? 그러면서 어떻게 전화를 가려갖고 안 만나고 공감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는 비저너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비전이 중요하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면을 저는 발견한 거고 그래서 저는 저의 핵심적인 목표는 저의 비전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신뢰하는 더 큰 비전들이 성취되는 것을 돕는 게 저한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목표들은 사실 없어졌고요. 또 놀라운 사실 그렇게 되자 더 큰 비전과 목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유치원생이 비전과 목표를 세워봤자 유치원 수준에서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유치원생이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내려놨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자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보이게 돼요. 그게 저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미스크는 현재 글로벌 회사로 진화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이런 사회혁신의 컨설팅과 엑셀런팅과 투자를 이렇게 14년 동안 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없기 때문에 현재 동남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서 미스크 어떤 국가 이름 이런 저희 회사를 같이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많은 역할은 동남아시아, 아시아의 미스크와 같은 회사들이 설립되도록 돕는 것, 글로벌의 같은 패밀리를 만드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전 속에서 앞으로 더 기대되는 부분이나 혹시 고민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이쪽 고민이 되는 거는 앞으로 이 부분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14년 이렇게 될지 몰랐거든요. 몇 년 하면 되는 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하지만 세상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항상 조급하는 것 같아요. 빠르게 됐으면 좋겠고 조급하지만 세상이 변화하는 것과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는 게 아니라 생태계가 맞춰가야 되고 이해관계자들이 준비됐을 때 뭔가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과연 기다릴 용기가 있는가, 참을 수 있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가, 이거를 저는 계속 되새김하고 우리 회사는, 우리 구성원들은 그 먼 여정을 어떻게 지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한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이기는 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이긴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저 사회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거, 지지 않는 게임을 계속해 가는 거, 이거를 무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